윤종원 신임 IBK 기업은행장이 노조 반발에 부딪혀 출근 첫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윤 행장은 노조의 낙하산 인사 반대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현장 행보로 친환경차 수출 현장을 찾았습니다. 올해 수출 지표를 플러스로 전환하고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해수부는 김 원장이 나무 2,400여 그루를 한 업체를 통해 무단으로 빼돌린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 한정된 광역급행 M버스가 부산과 대구 등 지방 대도시권으로 확대됩니다. 대단지 아파트 입주에 따라 버스 수요가 몰리는 곳에는 정류장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비즈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종원 신임 IBK 기업은행장이 오늘 첫 출근을 시도했지만 노조 반발에 막혀 발길을 돌렸습니다. 노조는 낙하산 인사라며 자진 사퇴를 주장했고 윤 행장은 함량 미달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며 외부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앞에 윤종원 신임 기업은행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행장 업무를 하기 위해 첫 출근을 했지만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낙하산 인장 막아내고 과치금융 저지하자! 능력 없는 낙하산 인장 투잡으로 막아내자! 노조는 윤 행장이 금융 관련 경력이 부족해 기업은행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며 자진 사퇴를 권고했습니다. 자진 사퇴만이 끝납니다. 그만이 IBK를 살리고 대한민국 금융산업을 살리면. 이에 윤 행장은 노조가 우려하는 부분을 잘 듣겠다면서도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박했습니다. 계속되는 노조의 출근 저지에 윤 행장은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윤 행장은 기업은행 본점 인근에 마련한 임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면서 월요일인 6일에 또다시 출근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노조는 오는 4월로 예정된 총선 때까지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윤 행장의 출근길은 험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청와대는 윤 행장이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노조의 낙하산 비판에 반박했습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첫 현장 방문은 경제 행보였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현장 방문으로 친환경차 평택항 수출 현장을 찾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임종윤 기자. 네, 임종윤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전에 평택항을 찾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전에 경기도 평택항에서 진행이 된 올해 첫 전기차 수출 현장을 찾아서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친환경차 수출에서 시작된 상생 도약의 기운이 2020년 새해 우리 경제에 커다란 활력이 될 것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어제 새해 첫 공식 행사에 기업인들을 대거 초청해 신년 인사회를 가졌는데요. 이어서 오늘 첫 현장 행보는 수출 현장으로 잡으면서 정부의 올해 국정 운영 중심이 경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문 대통령이 찾은 평택항에서는 수출 1호 전기차가 유럽으로 출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아자동차의 니로 등 국산 전기차 470여 대가 오늘 평택항을 출발했는데요. 이후 광양항과 울산항 등에서 총 4,200여 대 차량이 더 선적이 돼서 출항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2,400여 대인데 이들은 독일과 포르투갈 등 유럽 6개국으로 수출이 됩니다. 특히 세계 최초 수소트럭 양산 모델인 넵툰도 오늘 같은 데 처음으로 선적이 돼서 스위스를 향했는데요. 이 수소트럭은 스위스에서 현지 테스트를 거친 뒤에 오는 2025년까지 총 1,600여 대가 스위스로 수출될 예정입니다. 친환경차는 지난해에만 24만 9천 대를 팔아서 전년 대비 25% 이상 판매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수출 지역도 유럽 등 9개국으로 늘었고요. 승용차 중심에서 버스나 트럭 등으로 차종도 다양화되는 등
국산 친환경차 해외 진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를 앞세워서 정부는 2030년까지 4대 수출 강국 도약을 목표로 세웠고요. 또 오는 2040년까지 누적으로 수소전기차 62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환경차는 실적이 크게 좋아지고 있지만 지난해 전체적으로는 자동차 판매가 줄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현대차 등 국내 5개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량이 792만 대로 1년 전에 비해 3.8% 줄면서 결국 800만 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현대차가 3.6% 줄어든 442만 대, 기아차는 1.5% 감소한 277만 대 판매에 그쳤는데요. 한국GM은 10% 가까이, 르노삼성은 무려 22%, 쌍용자동차도 6%가 넘게 각각 판매가 급감했습니다. 현대차만 유일하게 내수장에서 3% 가까이 판매가 늘었을 뿐 이들 업체 대부분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했습니다. SBS MBC 임종현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산하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김웅서 원장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옛 청사부지에 있던 나무 수천 그루를 무단으로 반출해 팔았다는 게 이유인데요. 김 원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건은 작년 6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경기도 안산 옛 청사부지에 있는 수목 약 2,400여 그루를 한 업체에 매각한 게 발단입니다. 나무를 판 돈으로 부산 신청사에 수목을 조성하려고 했다는 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설명인데 약 5천만 원에 이르는 매각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10월 의혹이 제기돼 감사를 벌였고 나무 매각이 이사회 승인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매각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처분하면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수목 대금을 회수할 권리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해수부는 국유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한 것은 무겁게 봐야 할 사안이라며 지난달 30일 김웅서 원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경찰에 관련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김 원장이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행정착오라며 해임은 지나친 처사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건은 행정 업무 처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고의성을 가지고 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 요청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좀 드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해수부는 고의성이 충분하다며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이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오히려 매각 자산을 무단 처분한 것으로 보고 조치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개인 비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관장 해임까지 요구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과 함께 해수부가 유관기관 기강 잡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새해 첫 주부터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죠. 이 미세먼지 대책 가운데 하나로 서울시가 사대문 안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을 맡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리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과태료가 앞으로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유가 뭔지 이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서울시는 사대문 안으로 들어서는 길목마다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5등급 차량의 진입을 감시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되는데 위반 차량은 지난달 16일까지 4,000대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이 과태료를 크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50만 원인 과태료를 20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도 지자체장 직권으로 과태료를 절반으로 낮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과태료가 10만 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미세먼지 특별법에서 규정한 과태료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과태료 인하를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액이 과하다는 이유였지만 과태료를 미리 조정하지도 못한 채 시행 한 달밖에 안 된 규제를 벌써부터 고친다는 게 정책 후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책에 대한 탄력, 시행 탄력이 좀 약화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요. 미세먼지를 더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했던 기조에 봤을 때는 어쨌든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오는 14일까지 이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특이사항이 없다면 오는 3월쯤 규정을 고칠 계획입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수도권에서만 달리는 광역 급행버스, M버스가 앞으로는 부산과 대구 등 지방 대도시권으로 확대됩니다. 또 새 아파트 입주로 버스 수요가 몰리는 곳엔 정류장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르면 연내 부산과 울산, 대구 권역에서도 광역 급행버스가 달릴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광역 급행버스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서울 등에서 35개 노선이 운행 중인데 이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지난달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올해부터 버스 운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생기면서 정류소 추가가 필요한 경우엔 인천시와 경기도 등 출발 지역에 정류소 2곳을 더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역급행버스는 기점과 종점으로부터 7.5km 이내 6개의 정류소를 두게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8개까지 정류소를 둘 수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민들이 기존에 설치된 정류소는 먼 거리를 걸어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만 이용 수요가 많고 그 외 시간대는 수요가 적은 광역급행버스 특성을 감안해 한층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승객이 적은 평일 낮 시간대엔 관할관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운행 횟수를 최대 20%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주말과 방학 기간 등 운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 비율도 10% 더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출퇴근 시간대 부족한 좌석을 늘리기 위해 혼잡 노선의 운행 차량을 늘릴 경우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새해 첫 근무일이었던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인들과의 신년회에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져 저성장이 일상화됐다며 경제 상황의 엄중함을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 경제는 암울했죠.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대체로 2%로 봤고 1%대 후반까지 낮추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 성장률도 지난해보다는 나아지겠지만 역시 1%대 후반에서 2%를 조금 넘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전망은 어떨까요? 정부는 올해 성장률 2.4%라는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 반등을 위해서 SOC에만 23조 원, 모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두고 나홀로 장밋빛 전망이다,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죠. 재계를 대표하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우리 산업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파격적인 변화들이 많아지길 기대했습니다. 암울했던 지난해 우리 경제가 새해에는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집중진단에서는 의견이나 궁금하신 점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현장 행보로 자동차 수출의 관문 역할을 하는 경기도 평택 당진항을 찾았습니다. 국정 운영의 중심을 경제, 특히 수출에 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건데요. 오늘 집중진단에서는 문 대통령의 새해 첫 현장 행보와 함께 신년사에 담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조영철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어제가 근무일 기준으로 첫날이었는데 문 대통령께서 신년 인사회를 어제 하고 오늘 평택 당진, 그러니까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하는 평택 당진항을 찾았어요. 어떤 이 현장의 상징성이 있는데 어떤 의미를 두고 계십니까, 신 교수님? 일단 2017년 집권하고 나서 작년까지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방점은 수출이 아니라 내수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소득 주도를 통해서 내수를 살리겠다. 네.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수출이 정말 작년에 두 자리 숫자로 감소를 하면서 우리나라 성장의 동력을 많이 떨어뜨렸죠.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께서는 2020년 첫날을 수출 현장에 가신 것은 굉장히 신선한 어떤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이다. 근데 그런 이미지 정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출이
잘 되도록 네.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는가 네. 우리는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네. 있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수출이 작년에 10% 정도 줄었기 때문에 이 수출을 좀 잘 되도록 정부가 이렇게 투자도 많이 하고 기업인들의 사기를 돋우는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조 의원님 오늘 특별히 간 곳에서 뭐 전기차, 기아자동차가 니로 그 전기차가 제1호로 수출이 됐다 그래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전기차 수출 네. 상당히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실적을 거두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 산업이 철강 산업, 석유화학 산업과 같이 주력 산업이었는데 네네. 지금 내연기관 그 자동차 산업이 조만간에 네. 이제 그 사양 산업이 될 것이다라고 뭐 네. 미국이나 독일 이런 전문가들이 이렇게 네. 전망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테슬라라든가 그리고 네. 중국도 사실은 지금 전기차 산업이 굉장히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네. 독일 같은 경우에서도 주요 그 폭스바겐이나 이런 회사들이 몇 년 내에 네. 이제 전기차라든가 이런 쪽으로 산업을 바꾸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 상대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 좀 네. 전기차에 대한 그 투자가 조금 좀 늦은 게 아니냐, 좀 소극적이지 않았느냐 이런 네. 그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네. 수소 전기차를 이제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세계 시장이 어느 쪽 방향으로 갈지는 네. 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전기차와 네. 그다음에 수소 전지차 두 가지를 다 지금 육성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분명히 내연기관차는 조만간에 네. 이 성장이 지금 이미 포화 상태에 있고 네. 전기차로 산업이 이제 바뀔 것이 예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수출을 강조하는 거고 네. 전통적인 주력 산업에서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자동차 네. 산업도 거기서 예외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러한 상징적 의미로서 네. 신성장 동력 산업을 자동차 산업에서 전기차 분야로 이렇게 네.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그런 정책적 의지가 담겨 있는 행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전기차 분야에 우리 수출이나 개발이 조금 부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네. 작년 통계를 보니까 현대자동차, 기아차에서 전기차 수출은 거의 배가량 늘었더라고요. 예. 전체 자동차 수출은 상당히 줄었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전체 그 자동차 네. 생산량이 뭐 800만 대 뭐 이렇게 되는 거에 비해서 지금 전기차가 작년에 한 22만 대 정도 이렇게 네. 수출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기차라기보다는 하이브리드 차, 친환경차 전체로 할 때 한 전체를 22만 대 말하는 정도. 거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아직 굉장히 지금 네. 비중이 작지만 그렇죠. 그러나 이거를 계속 지금 대통령께서 네. 직접 그 시승하는 그런 걸 네.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네. 이제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수출이 부진했는데 올해는 정부가 한 3%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대통령도 상당히 수출 회복이 좀 되고 있다. 12월 들어서 조금 나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수출 부진, 작년 수출 부진의 탓을 정부는 이제 대환경이 안 좋다 이랬는데 국가 경쟁력이 나쁘기 때문이다. 큰일 났다. 이렇게 걱정을 하던데 혹시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금년 수출 네. 증가를 정부 기관은 대체로 3%는 될 글쎄, 거라고 네. 보는데 네. 이제 가장 큰 원인은 네. 작년에 워낙 안 좋으니까 네. 우리가 기저 효과라는 게 좀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세계 경제가 내년에는 조금은 뭐 회복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전망을 하니까 네. 그런 건데 네. 사실 내막을 들여다보면 네. 화공약품, 네. 철강 제품, 기계류, 네.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상품들이 다 안 좋았어요. 네. 근데 이 다 안 좋은 게 작년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재작년서부터 성장률이 뚝뚝뚝뚝 떨어져 네.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네. 수출 증가율이 추락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보면 네. 2017년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리고 네. 좀 더 긴 안목으로 보면 네. 박근혜 정부 내내 이 주력 수출 상품들의 경쟁력이 떨어져 왔다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긴 안목에서 보면 금년 내년에도 네. 이런 주력 상품의 수출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질 거다. 이런 추세가 계속될 거다. 네. 그리고 그 공백을 누가 메꿔왔냐? 중국하고 네. 동남아시아의 신흥 국가들이 계속해서 우리 경쟁력을 쫓아오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는 조금 네. 어둡게 보는데 정부는 상당히 조금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네, 뭐 3% 정도 늘어나는 거니까 작년에 비해서 뭐 조금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보다 이제 조금 늘어난 정도인데
문 대통령이 어제 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부 합동 신년 인사회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발표된 이제 주요 부분의 어떤 경제 계획 그런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장 동력을 강조하셨고 또 상생, 공정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조 의원님 어떻게 그 대통령의 그 합동 신년 인사에서 나온 어떤 경제 정책의 방향이랄까 그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상생을 강조하시면서 특히 이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취임하면서부터 강조했던 게 공정 경제 아니겠습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런 불공정 거래 이런 것들을 잡겠다. 그리고 상당히 그런 거와 관련해서 실적이 있었다라고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것들을 그런 기조는 계속 밀고 나가겠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한국 경제가 여러 가지 지금 신 교수님께서도 지적했지만 경쟁력이 저하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그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적 관계가 잘 되지 못하고 상생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그런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생 도약을 이제 강조하시고 그 상생 도약을 통해서 혁신적 포용 국가를 가겠다 그러는데 신 교수님 이 상생 도약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공생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이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방향과 그 의미는 좋을 것 같은데 과연 구체적으로 그런 게 정책으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좀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상생 도약 그러면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작년 1월 10일 날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작년 1월 10일. 네. 신년상가요? 신년 기자회견 했어요. 그때 아주 유명한 것은 그 기자가 아주 여자 기자가 아주 당돌한 질문을 해가지고 자신감 어디서 나옵니까? 이 말 때문에 완전히 그냥 포커스가 거기 가버렸지만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이 그 핵심이 뭐냐 하면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게 이번에는 이제 아직도 물론 이제 조금 있다가 기자회견을 다시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상생 도약이나 뭐 함께 잘 사는 나라가 그게 그건데 저는 조금 이렇게 좀 걱정이 되는 게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권력기관 개혁. 그렇죠. 공정사회 개혁.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상생 도약을 하면서 그러면서 공정이 지속적인 성장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니까 우리 재계에 경제계에 있는 분들은 상생도약이라는 말은 근로자와 이 경영인들이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게 아니라 권력기관이 개혁 통해서 소위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갑질 방지 내지는 근로자의 어떤 복지 이런 의미로 들리면서 진위가 뭐냐 상생도약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엊그저께 이 함께 잘 사는 나라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권력기관 개혁을 너무 강조하시다 보니까 지금 권력기관 개혁은 아무래도 검찰 개혁 아니겠습니까? 이게 경제 분야와 그다음에 이제 공정사회 개혁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 두 워드가 딱 나와버리니까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평택항에 가신 그 대통령하고 이 말씀하고가 서로 이렇게 아구가 맞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제게는 이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방점이 이 권력기관 개혁 내지는 어떤 그 기업에 대한 어떤 불공정 이 부분을 시정하겠다 하는 쪽으로 방점이 가지 않는가 이런 어떤 의구심이 생겨서 조만간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통해서 정말 금년의 국정 중심 과제가 수출 촉진을 통한 함께 잘 사는 나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이 개혁을 통해서 적폐청산 쪽에 가는 건지 이게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났으면 하는 거죠. 이제 조 의원님, 사실 지금 우리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 같은 묶음으로 엮여지만 경제에서는 그래도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는 함께 성장할 때 가능하다. 그래서 상생 도약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권력기관 개혁 문제 다른 문제지만 이 상생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으로 좀 보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소득조 성장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뭐 이런 이제 지적들을 하는데. 그렇죠. 그러나 지금 포용 성장이라는 말로 이렇게 이제 그 바꾼 지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소득조 성장 정책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뭐 네. 보수 야당이나 보수 언론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그 비판들을 많이 했었고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이념적인 그런 정책 논쟁으로 네. 이렇게 변질됐고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수건 뭐 진보 개혁이건 네. 다 이렇게 국민들을 끌고 네. 이끌어가야 되는 입장에서 네. 이렇게 정책을 갖고 네. 뭐 이념적인 논쟁을 벌이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소득조 성장 정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포용 성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어제도 저는 그 내용에 네. 있어서 뭐 큰 네.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득 불평등의 성과? 문제라든가 양극화 문제 네. 그리고 상생 협력 네. 뭐 노동 존중 사회 정책 이런 거 꾸준히 밀고 나가겠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최저임금의 급속한 상승에 의해서 부작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네. 것들은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원래의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던 네. 그런 포지션이 바뀌었다라든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신년 인사라는 거를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번에 무슨 경제에 방점을 맞췄지만 네. 지금 수출이 안 좋고 경제가 지금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함께 잘 사는 나라, 그래서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데 방점을 맞췄긴 하지만 네, 네. 그러나 신년 인사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떻게 경제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굉장히 네.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 화두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네. 소홀히 하지 않고 다 네. 이렇게 끌고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로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한 가지 꼭 지적을 네. 하고 네. 싶은 게 네. 함께 잘 사는 나라 저도 정말 바라거든요. 네. 이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작년에도 요맘때 함께 잘 사는 나라 네. 만들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네, 네. 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네. 소득이 7.5% 증가했더라고요. 지난 2년 동안. 국민소득. 네. 아니요. 그 가계소득이. 가계소득. 그래, 7.5% 2년 네. 동안 증가했어요. 네. 근데 제일 못 사는 1분위는 3% 줄었고 1분이 못 사는 그런 분들의 계층의 3% 줄었고 네. 제일 잘 사는 분의 소득은 9.5% 늘었어요. 네, 그럼 빈부격차가 뭐 커졌다는 심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 정부 통계는 또 오히려 그거는 빈부격차가 줄었다고 그랬고 그거는 네. 2분기 대비 3분기. 네. 아니면 2018년 대비 19년도인데 더 네. 하나 지적할게요. 네. 우리 가구를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로 나누거든요. 네. 봉급 생활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 자영업자. 네. 보세요. 지난 네. 2년 동안 네. 근로자 가구는 11.6% 소득이 증가했어요. 네. 근데 근로자가 아닌 가구는 2.7% 줄었어요. 그러면 지난 2년 동안 네. 2년 동안의 통계를 통해서 네.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네. 지금 가는 게 아니라 네. 못 사는 사람들은 훨씬 더 못 살아지는 나라로 가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좀 통렬히 원인을 분석하시고 네. 시정을 해야만 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실 수 있다. 네, 저는 근데 지금 그걸 좀 화면을 강조하고 보니까 싶습니다. 지금 지난해 성과 중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소득 분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조 의원님 저게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이제 통계와 관련돼서 논란이 네. 됐던 건데 네네. 신 교수님께서 얘기한 것이 가계 동향 조사 자료를 지금 갖고 말씀하시는 가계 겁니다. 동향 조사. 그래서 분기별로 발표를 했는데 그렇죠. 사실은 소득 분배를 평가하는 통계에는 가계 동향 조사는 이렇게 적절하지 않고요. 사실은 가계 금융 복지 조사라고 가계 1년에 금융 한 번 일년에 나오는 한번 하는 거. 이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가 사실은 소득 분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거기서는 그런 좀 개선이 통계인데 된 걸로 나오네요. 거기에서는 분명히 소득 분배 지수가 뭐 지니계수로 보건 네. 혹은 5분위 배율로 보건 네네. 뭐 모든 거로 보건 시장 소득으로 보건 혹은 조세재정 2차 분배 끝나고 난 네. 처분 가능 소득으로 보건 다 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그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네네. 사실 분배 지표와 관련 통계는 이것이 더 정확한 통계이기 때문에 네.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계 동향 조사를 네. 갖고 그 했던 것들은 사실은 이제 이 네. 가계 금융 복지 조사에 의해서 정리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나 합니다. 지적할게요. 네, 짧게부터 합니다. 최근에 발표한 그 지금 가계금융복지조사는요. 네. 2017년에 대해서 2018년에 어떻게 됐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네네. 제가 지적한 것은 2017년 3분기에 비해서 2019년 3분기에 네. 2년 동안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말은 거기서 이제 그 양극화가 조금 네. 해소됐다는 것은 네. 17년에 비해서 18년이 개선됐다는 이야기고요. 네네.
이게 19년도 즉 작년에 개선됐다는 말은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겠습니다. 자, 이 분배 개선에 대해서는 논쟁을 할 시간은 없고요. 보니까 그것 때문인지 저희 SBS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를 지난 연말에 조사를 했어요. 네. 해보니까 잘하고 있다는 게 49%, 못하고 있다는 게 46%로 잘하고 있다는 게 좀 높게 나타났는데 재밌는 거는 이유가 뭐냐? 복지 정책 때문에 잘하고 있다는 분 중에서 가장 큰 이유를 복지 정책을 들었더라고요. 자, 우리 복지 늘려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그 합리 정당성이랄까 그런 것은 어떻게 좀 우리 조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제 나오네요. 예, 긍정 평가 이유. 노인 빈곤 문제라고 네.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했었고요. 네. 그동안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1등인 굉장히 네. 불명예스러운 그런 것이 네. 지난 한 10년 정도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한국 사회 불평등 양극화 심화된다라고 네. 하는 것이 거의 한 10년째 계속 했고, 그러니까 네.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저는 네. 나름대로의 국민적 합의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복지 확대와 관련돼서 재정 적자가 악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죠. 어쨌든 사회복지 지출 늘려서 네. 이번에 가계금 복지조사 통계에서도 나왔지만은 네. 노인 상대적 빈곤율도 다소 하락했고요. 네. 그다음에 60세 이상의 진위계 수도 약간 하락하는 그런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 문제라든가 진위계 수가 개선됐지만은 아직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더 사회복지를 더 강화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최저임금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논란을 벌였는데 사실은 최저임금을 인상시켜도 70세 이상의 노인 빈곤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분들은 사실은 노동시장에서 이미 퇴출돼 있는 정상적인 임금 네. 일자리를 얻기가 어렵기 네.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은 사회복지 확대가 네. 불가피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네, 긍정평가 요인에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네. 부정평가의 가장 큰 요인도 같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정책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올 수 있나요? 네. 없습니까? 그러니까 포인트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49%, 46%는 네, 우리 그렇습니다. 통계학적으로 네. 유의 구간 범위 내에서 네. 차이 없다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들이 들은 가장 큰 이유는 네. 경제정책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복지인데요. 네.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진 못하는데 네. 복지도요. 네. 복지도 못 사는 사람한테 많이 지불이 되고 잘 사는 사람한테 덜 지불돼야 그 바른 복지 아닌가요? 네. 근데 네. 금액을 보면요. 네. 잘 사는 분이나 못 사는 분이나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복지금이 지급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돈을 주는데 누가 싫다고 하겠어요. 네, 그러나 네. 그 지급되는 그 내용을 보면 네. 전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구분이 없이 이게 지급이 되다 보니까 네. 실제로 상당히 돈을 안 줘도 되는 분한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네.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많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사회복지 지출이 그러니까 4분위 계층과 5분위 계층 그러니까 괜찮게 사는 그런 분들. 가계 소득에도 복지 지출이 지급되고 있어서 네. 굉장히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네. 오해를 하시는데 네, 네. 사실은 사회복지 지출 중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국민연금이라든가 공무원연금, 네. 군인연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무원연금이라든가 군인연금을 받는 이런 고령 계층들은 네. 사실은 다 괜찮게 사시는 분들이죠. 네, 그리고 네. 그분들은 자기가 군인으로 있을 때, 공무원으로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연금 액수 보험료를 냈던 것이고요. 그 네. 대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네. 복지 지출 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꼭 네. 기초생활수급자한테만 가는 그런 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공적 연금들 이런 네. 것도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4분위, 5분위 계층으로 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네. 사회복지 지출이 이렇게 낭비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꼭 한 말씀을 가지 좀 드리고 지적할게요.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금이 이렇게 이제 지급이 되다 보니까 네. 그 연금을 받는 사람이 상위 계층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고 하면 그러면 1분위의 가처분 소득, 네. 1분위 제일 못 사는 사람의 가처분 소득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주는 돈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게 9% 줄은 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네. 2년 동안?
2년 동안 9% 늘었다. 네, 이게 통계예요. 가처분 소득은 1인 가구가 많이 늘어서 그런가요? 왜 그러죠? 1인 가구가 많이 늘어서 그런가요? 아니, 2인 가구 이야기거든요. 2인 가구 이상이니까? 2인 가구이니까 그래서 복지가 늘었는데도 지금 복지를 많이 지급하는 것은 사실인데 복지 제도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 즉 일분이 못 사는 분들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이런 거는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자고 저도 150% 지지하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통계에서는 그와 거꾸로 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네, 우리 조 의원님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신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뭐 복지 확대도 조금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우리 상생 도약과 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올해 더 강조해야 될 것. 지금 우리 신 교수님 지적에 대해서 좀 한 말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를 확대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성장률이 지금 둔화되고 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문제가 근본적으로 전체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지금 이 경제가 하강되는 주요 이유는 사실은 수출이 계속 지금 2019년 이후 13개월째 마이너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 그런 한 해로 것이거든요. 10% 이상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출을 개선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수출은 우리만의 노력만 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 세계 시장이 도와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행히 IMF라든가 OECD 같은 것의 전망에 의하면 내년에 세계 시장이 좋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수출이 2019년에 비해서는 2020년에 다소 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신 교수님도 수출 증가에 기대해서 좀 낙관하고 계십니까? 수출이 살아나려면은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지나치게 낮다. 너무 강세다. 환율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서둘러 좀 정상화되면 최저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환율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제가 강력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조영철 위원님 그리고 신세동 교수님 오늘 한 해 경제 전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청와대가 주최한 신년 인사회에 이어서 오늘은 새해를 맞아 경제와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모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볼 텐데요. 잠시 지금 연결이 고르지 못한 것 같아서 잠시 후에 다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취재기자들과 함께 오늘의 핫 이슈들 체크해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렸죠. 윤종원 신임 IBK 기업은행장이 노조 반대에 부딪혀 첫 출근도 못했는데요. 공식적인 업무는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순탄치 않아 보이는데 오정인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 기자, 오늘 아침에 윤종원 행장 출근길 현장에 다녀왔었죠. 이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윤 신임 행장은 오늘 오전 8시 30분쯤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현장은 한마디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출근길 상황 직접 보시겠습니다. 더 이상 정권과 대통령에게 부담 주지 마시고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것이 좋다. 중소기업은행이라는 것이 아니 지금 뭐 선생님께서는 예, 보니까 노조가 상당히 거세게 반발을 하는 모습인데 그 이유가 뭔가요? 네, 기업은행은 지난 2010년부터 3차례 연속 내부 출신 가운데서 행장이 나왔습니다. 노조는 이번 윤 행장 임명으로 내부 출신 행장 관행이 깨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행 행장을 계속 배출해 오다가 느닷없이 이번에 청와대에서 청와대 수석을 지낸 낙하산 인사를 기업은행 행장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반드시 저희가 투쟁으로 바로잡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노조가 결사 반대하고 있는 윤종원 행장 어떤 인물인가요?
네, 윤 행장은 지난 1983년 공직에 입문한 뒤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원에 들어갔고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또 과거 노무현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경제 분야에서 요직을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은행 관련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노조와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가 관건입니다. 노조의 어떤 책임자하고 만나서 그 본인의 어떤 경영 구상이라든지 IBK가 지향하는 어떤 비전과 본인의 어떤 경영 정책이 상당히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는 한 노조의 그 이제 강경 투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윤 행장이 오늘 출근은 못했지만 공식 업무는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앞으로 노조와의 대치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죠? 그렇습니다. 윤 행장은 오늘 오후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0년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면서 기업 은행장으로서의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윤 행장은 다음 주 월요일 출근을 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오늘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는 특히 오는 4월 총선 때까지 총파업 등을 고려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최근 서울의 강남 재건축 아파트 조합과 건설사 간의 공사비를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공사와의 계약 해지가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윤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요즘 이 강남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이 잦은 것 같습니다. 공사비를 너무 낮게 책정해서 건설사들이 외면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네, 사실 이제 강남 재건축 아파트 하면 일군 건설사들의 입찰 경쟁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요즘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서초구 신반포 21차 시공사 입찰이 있었는데 명함을 내민 건설사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설명회에는 일군 건설사 대부분이 참여했는데 정작 본 게임에서는 아무도 참여하지 않은 것인데요. 이 재건축 조합이 공사비를 너무 낮게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조합이 제시한 예정 공사비는 3.3제곱미터당 550만 원 수준인데요. 이 건설사들은 최소 650만 원에서 700만 원은 돼야 공사가 가능하다고 맞서다 보니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네, 이런 갈등으로 아예 계약이 깨진 경우도 있다고요? 네, 서울 서초구 신반포 15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해 12월 시공사였던 대우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양측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규모를 두고 대립했는데요. 대우건설은 500억 원, 조합은 200억 원 증액을 제시했습니다. 즉 대우건설은 3.3제곱미터당 499만 원 수준의 공사비를, 조합은 3.3제곱미터당 449만 원의 공사비를 주장한 건데요. 신반포 15차와 마주보고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의 4년 전 계약 당시 공사비가 평당 576만 원이었다고 알려집니다. 결국 조합 측은 대우건설의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시공사 찾기에 나섰고 대우건설은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네, 이 조합이 공사비를 낮추려는 속사정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공사비 갈등의 배경이 뭔가요? 네, 일단 재건축 조합의 경우에는 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으로 이 1인당 분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지출을 최대한 줄이려는 경향이 강한데요. 이 지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사비를 줄이면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조합이 이렇게 낮은 공사비를 요구하며 갑질을 하더라도 사실 강남 재건축 사업은 상징성이 있고 사업 실패 확률이 적기 때문에 과거부터 시공사들이 너도 나도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로 강남 재건축 사업에 대한 매력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강남 재건축 단지의 경우는 상징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시공사들이 굳이 낮은 공사비를 받으면서까지 뛰어들지 않으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 재건축 시장의 판도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제 청와대 주최 신년 인사회에 이어서 오늘은 새해를 맞아 정관계와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모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지금 행사가 시작됐습니까?
네, 조금 전부터 이곳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경제계 신년 인사회가 시작됐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경제계 주요 인사들과 정부 고위 관료들이 착착 차례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서 경제계와 정관계 인사 1,300여 명이 자리했습니다. 주요 기업에서는 윤북은 삼성전자 부회장과 공영훈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그리고 권영수 주 LG 부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민간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바꿔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962년 시작된 경제계 신년 인사회는 주요 기업과 정부 관료, 그리고 정치와 사회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경제계 최대 규모의 행사입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도 자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3년 연속 참석하지 않은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 이전까지 대통령의 불참은 딱 3번뿐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청와대가 여전히 경제계와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앞서 재계 신년 인사회는 대통령이 경제인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누는 창구로 활용돼 왔기 때문입니다. 어제 청와대 주최 행사에서도 재계에서 기대했던 실질적인 규제 완화 등의 메시지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5시 30분부터 시작된 오늘 행사는 조금 뒤인 6시 30분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세계 최대의 가전 박람회인 CES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다음 주에 개막합니다. 올해도 최첨단 전자정보통신 기술들이 모습을 드러낼 전망인데요. 현지를 취재할 김동 기자와 함께 이번 CES의 특징과 관전 포인트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지난해에도 이 CES 취재를 다녀왔었죠? 네, 맞습니다. 올해는 어떤 게 주로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요? 올해는 일단 CES가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데요. 155개 나라에서 4,500개 기업들이 참가해서 첨단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CES를 주최하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에 따르면 올해 CES에서 주목할 기술은 로봇과 플라잉카 등 5가지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역시 가장 큰 관심은 로봇인데요. 네. 최근 CES에서는 산업 현장의 로봇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로봇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혈압 등을 건강을 챙겨주는 로봇과 요리를 돕는 로봇 등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더욱 향상되고 진화한 로봇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도 레스토랑에서 접객과 주문, 음식 조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미국 시애틀의 피크닉이라는 스타트업이 만든 피자 로봇도 전시가 됐는데요. 예. 이 피자 로봇은 12인치 피자를 1시간에 300판을 만들 수 있는데 네. 이를 현장에서 직접 관람객들에게 나눠줄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반려로봇 강아지와 요리하는 로봇, 재활을 돕는 로봇 등 다양한 로봇이 등장할 전망입니다. 네, 좀 신기하고 새로운 기술들이 또 여러 가지 나올 것 같은데 네. 단연 이 최대 화두는 인공지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미국 연구개발 조직이 준비해온 인공지능 프로젝트 네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근데 네온을 공개하기 전에 삼성전자가 인공 휴먼 프로젝트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기술과 서비스인지는 알려진 바 없지만 인공 휴먼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은 아무래도 인공지능을 사람 형태로 구현해서 이제 이용자와 소통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삼성전자 인공지능 플랫폼 빅스비와도 어떤 연관성을 갖게 될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CES 하면 가전제품들이 주인공이었는데 최근에는 미래차의 격전지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도시 운송수단 도심 항공기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앞서 지난해 9월 도심용 항공 모빌리티 핵심 기술 개발과 사업 추진을 전담하는 사업부를 신설했는데요. 나사 출신 신재원 박사를 담당 부사장으로 영입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그 결과물을 처음으로 전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우버와 GE, 벨 등 다양한 업체들이 플라잉카와 관련된 미래 이동 수단을 공개할 전망입니다. 이 밖에 삼성전자는 테두리가 없는 TV를 첫 공개할 예정이고요. 지난해 CES에서 롤러볼 TV를 공개해서 전 세계를 감탄하게 만든 LG전자는 이번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롤 다운 TV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CS 관련 소식은 다음 주 현지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우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 종일 뿌연 먼지 때문에 시야도 숨쉬기도 답답했는데요. 휴일 내내 전국의 공기질은 계속해서 탁하겠습니다. 이 먼지는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말마다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가급적 실내 활동 위주로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지만 아니면 이번 주말 대체로 맑고 온화하겠는데요. 전국 하늘이 맑게 드러나는 가운데 곳곳으로 구름만 다소 많겠고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에서 영하 3도, 낮 기온은 6도에서 7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도 없겠습니다. 중부지방 인천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대전과 청주 영하 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낮 기온은 6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말마다 산행하실 때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 광주는 아침 기온 0도에서 시작해 낮 기온 10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에 부산과 제주의 낮 기온 11도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며 큰 추위는 없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서 수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자동차 수출 항구를 찾았습니다. 수출 부진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수출 10% 감소. 정부는 대외 환경 탓을 합니다. 그런데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국가 경쟁력 약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 상승, 그리고 기술 인력 제도의 국제 질서 적응 실패 등이 문제라는 거죠. 정부는 이런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비즈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7시에 뉴스 프리즘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